윤지아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차가운 유리창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서둘러 아이를 비에서 보호하려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아는 자신의 아이를 팔에 안아보는 것을 갈망했다. 작은 집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22살에 정우진과 결혼했다. 그때 그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다. 우진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행복은 불임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졌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지아는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올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결과를 안고 왔다. 한의학, 서양의학, 민간요법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의사들의 동정어린 시선, 한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만을 불러왔다. 독과 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법이지. 시어머니 김여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손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옆집 박신의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대. 너와 같은 나이인데 벌써 둘째야. 또는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 집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 하나뿐인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나도 참 괴롭구나. 지아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주에 대한 그 갈망이 매일같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우진은 좋은 남편이었다. 그는 지아를 탓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울 때마다 그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당신만 곁에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 속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가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진의 눈빛은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꿈꾸는 듯했다. 많은 치료 실패 후 지아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공수정이라는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지아에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할 가치가 있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손에 쥔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지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의사는 인공수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봐도 될까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다. 결과가 어떻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번에는 지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기적을 기다리는 듯 크게 뛰었다. 전날 밤에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은 인공수정 후 임신 테스트 결과를 받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미 실망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기도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 그를 보는 순간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온화하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지아 씨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지아는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갈망, 수많은 눈물, 실패의 연속 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즉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감정에 떨리며 갈라졌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다. 정말이야. 장난 아니지? 세상에, 지아야. 내가 아빠가 될 거라고. 지아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의사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아 씨, 한 명이 아니라 7명의 아이를 임신하셨어요.
현재 7개의 배아가 발달 중입니다. 의사의 말은 지아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7명의 아이라고요. 우진은 의사가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것은 매우 드문 다태 임신 사례로 어머니와 아기들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배아 감축, 즉 안전을 위해 일부 태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답을 알고 있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우진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사랑도 넘쳐났다. 그는 일단 지아가 결심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돌볼게요.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지아와 우진이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김 여사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닌 충격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동요된 목소리로 말했다. 7명이라고?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지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김 여사는 그녀가 말을 마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엄격한 목소리로 바라보았다. 우진아, 내가 아내를 설득해야 해. 의사가 이게 위험하다고 했잖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진은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지아에게 어떤 아이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김 여사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아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7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지아의 임신 기간은 기다림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커졌고 걸음도 무거워졌다. 매일 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는 날 그들이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했다. 우진은 항상 지아 곁에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심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엄마와 아기에게 좋은 음식을 선택했다. 일찍 퇴근해 아내를 정기검진에 데려갔고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삶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그날은 지아가 임신 5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에 우진은 아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일찍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 지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일 줄은 몰랐다. 점심 무렵 지아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병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씨의 가족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방금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아는 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렸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진정하려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너질 듯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흰 시트로 덮인 몸뿐이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울부짖었는지 누가 그녀를 병실 밖으로 데려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 곁에 항상 있어준 남자,
7아이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 고통은 너무 커서 그녀는 거의 힘을 잃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아, 아빠가 가셨어.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그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의 배가 단단해졌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진통을 느끼며 공포에 질렸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조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병상에 누워 지아는 손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침착해야 했다. 아이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우진의 장례식은 비 내리는 날에 진행되었다. 지아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너무 많이 울어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얹어 있었다. 그곳에는 7 작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7아이를 임신한 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다. 장례식 후 우진의 가족은 지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가 돌봐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아는 거절했다. 그들이 그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우진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이곳에 계속 살고 싶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혼자서 7아이를 임신한 채 어떻게 감당하겠니? 고향에 오면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도 도와줄 텐데.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모두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우진 오빠를 위해 살아가야 해요. 김 여사는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아는 이제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더 이상 동행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우진과의 약속을 위해. 우진이 떠난 후 지아는 길고 지치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다. 그의 지지 없이 그녀는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7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기쁨만이 아닌 이제는 혼자 된 여성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매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아이들에게 속삭이며 달래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재정 문제도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전에는 우진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지아는 시간제 일만 했다. 이제 우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청구서는 계속 쌓여갔다. 집주인도 밀린 집세를 독촉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지아가 막 일어났을 때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전처럼 이해심 있는 눈빛이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계속 집세를 미루게 할 수는 없어요.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지아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틀 안에 짐을 정리하세요.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넓은 도시에서 배 속에 7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과 동정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도 많았다. 그때 그녀는 쓰러졌다. 몸이 너무 지쳤고 배는 너무 무거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지아가 눈을 뜨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의사입니다. 당신이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지아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사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기록을 읽었고
그녀가 7아이를 임신한 산모라는 것, 매우 드문 케이스이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낼 곳이 없으시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박 의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할 때까지 쉴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이렇게 진심 어린 도움을 느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의사의 도움으로 지아는 머물 곳을 찾았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겐 진정한 집이었다. 점차 주변 이웃들도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친절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인부복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과 악의적인 소문도 있었다. 자기가 자초한 거지. 누가 7아이를 한꺼번에 낳으려고 해? 남편도 없는데 고집 부리고. 나중에 애들 뭘로 키울 거야. 지아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하고 견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이나모라고 소개했다. 우진의 오랜 친구였다. 나모는 작은 나무 상자를 지아 앞에 놓았다. 그는 말했다. 우진이 죽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그는 홀로 된 어머니들, 특히 당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항상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우진의 친숙한 필체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아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싶은 바람에 대해 많은 것을 적어 놓았다. 지아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우진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아는 나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저는 그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진이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임신 말기는 지아에게 가장 어렵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듯했다. 그녀의 배는 너무 커져 매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매일 밤 그녀는 점점 더 잦아지는 통증을 느꼈다. 출산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지아는 종종 배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이곤 했다. 아가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아가 잠시 잠들었을 때 갑자기 강한 통증에 깨어났다.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었다. 더 강렬하고 더 격렬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다리 사이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박민호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출산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 의사가 즉시 그녀를 안심시켰다. 진정하세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호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강한 진통이 몸을 휩쓸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엄마와 아이들 모두를 구하려 노력했다. 다태 임신 환자, 30주 임신, 조산 위험 높음, 혈압 떨어지고 있음. 수술실 즉시 준비하세요.
지아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통증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눈을 떴을 때 지아는 자신이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통증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박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침울해 보였다. 지아는 그를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됐나요? 박 의사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지아 씨, 출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6아이는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지아는 숨을 그녀의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멍해졌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아이. 한 명이 없어요. 그 고통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불을 꽉 움켜쥐고 무력함과 고통을 느꼈다. 박 의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6아이도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다. 그녀에겐 아직 6아이가 있다.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한다. 그녀는 지금 무너질 수 없다. 박 의사는 지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각각의 아이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다. 마른 몸과 주름진 피부는 마치 방금 피어난 새싹 같았다. 모든 아이들은 호흡기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가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비록 한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지만 지아는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미 우진을 잃었고 한 아이를 잃었다. 더 이상 누구도 잃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든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퇴원 후 지아는 6명의 약한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데려왔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우진의 온기가 없었다. 그저 그녀와 아이들만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남겨졌다. 6명의 미숙아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서의 첫날들은 온전한 잠 한 번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이었다. 그녀는 한 명씩 젖을 먹이고 울 때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반복했다. 거의 밤새도록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때로는 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너무 지쳐 일어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난 6아이의 엄마야. 약해질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다.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우진의 물건을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은 짧은 시간만 버틸 수 있었다. 집세, 분유값, 의약품 비용, 모든 것이 혼자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다. 낮에 아이들이 자는 동안 그녀는 바느질 일을 하거나 온라인 데이터 입력 일을 했다. 밤에 아이들이 울면 그녀는 한 명씩 안아 부드러운 자장가로 달래주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눈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계속 버텼다. 식사 문제도 생겼다. 지아는 아이들의 분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줄였다. 그녀는 그저 삶은 채소와 간장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배부르게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매일 그녀는 수다스러운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남편 없이 6아이라니
이렇게 살면 평생 고생이야. 조만간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할 거야. 이런 말들은 지아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에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죽을 파는 최할머니는 가끔 지아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주었다. 이웃인 송영숙 씨는 지아가 너무 지쳐 보일 때 잠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다. 다른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문 앞에 기저귀나 분유를 놓고 가기도 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이런 작은 도움들이 지아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 해도 삶은 끝나지 않는 전쟁 같았다. 어느 날 지아가 주문받은 바느질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제대로 서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지아가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몇몇 친절한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탈진과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구슬픈 울음소리였다. 6아이 모두 아직 너무 약하고 작았지만 그중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막내인 민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작았고 창백한 얼굴, 약한 호흡을 가지고 있었다. 울 때마다 그의 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사라질 듯했다. 지아는 아이를 안아 그의 약한 호흡을 가슴에 느끼며 가슴이 아팠다. 의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은 지아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수술. 신생아의 심장 수술은 그녀가 꿈에서조차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했다. 그녀는 겨우 6아이의 분유와 기저귀를 해결하기도 버거웠다. 어떻게 그런 거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아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자선단체, 싱글맘 지원그룹, 심지어 TV 프로그램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 없이 6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모두가 기꺼이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을 약속하는 단체도 있었지만 지아가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없는 무수한 서류를 요구했다.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새로운 자선단체라는 사람들이 그녀를 접근했다. 그들은 지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수의 수술을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서류와 계약서를 가져와 친절한 말과 약속으로 가득 찼다. 절망 속에서 지아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저 누군가 그녀의 아이를 구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지아의 이름으로 모금한 돈을 받은 후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실제로 민수를 수술시킬 계획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뿐이다. 지아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녀는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순간에 배신과 이용을 당한 상처까지 안게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팔에서 약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지아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면 그녀는 스스로 아이를 구할 것이다.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쓰라린 사기를 당한 후 거의 기력이 다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사들을 만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그녀의 아이의 심장 수술은 거액이 필요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6아이와 씨름하는 싱글맘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지아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강태호라는 대형 섬유 회사의 CEO의 비서였다.
그는 작은 신문 기사를 통해 지아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지아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만남은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아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엄격한 표정이지만 이해심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아의 이야기, 남편을 잃은 슬픔, 사기꾼들에게 당한 배신에 대해 조용히 들었다. 한참 침묵 후 강태호는 천천히 말했다. 내 아내도 전에 당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아는 놀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도 한때 혼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를 위해 지칠 때까지 일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놀라운 의지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내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면 당신을 돕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아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호는 계속했다. 난 아무것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는 민수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그의 섬유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편안한 사무직이 아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재봉사 자리였다. 지아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민수는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시간 동안 지아는 기도만 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안도의 미소로 나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렸을 때 지아는 흐느껴 울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바느질 기술을 익혔고 밤에는 여전히 6아이를 돌보는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 송영숙 씨는 그녀가 일할 때 아이들을 봐주었고 공장의 몇몇 동료들도 그녀를 도왔다. 점차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아는 승진했다. 더 이상 평범한 재봉사가 아니라 맞춤 디자인 주문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2년 후 강태호의 도움과 자신의 일로 모은 저축으로 그녀는 작은 재봉 가게를 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여위고 고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어머니, 능숙한 재봉사, 수많은 역경 끝에 스스로 일어선 여성이 되었다. 6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모든 고통과 희생이 같이 있었음을 알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고난의 날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갔다. 지아는 여전히 작은 재봉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6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고 마른 손은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들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났다. 한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약하게 누워있던 6아이들은 이제 착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했다. 각자 다른 성격과 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에 심어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장남 준호는 어릴 때부터 지쳐 쓰러지는 어머니의 모습,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언제나 의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힘든 학창시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그가 의사 젤섭장을 들고 있던 날, 지아는 행복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시골 병원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다. 그곳에는 예전 어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둘째 민혁은 어릴 때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그가 그린 첫 그림은 어둠 속에서 동생들을 안고 자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라서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 가족, 싱글맘,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민혁은 그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삶에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셋째 태원은 가장 온순한 아들이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낡은 플라스틱 공으로 놀았던 그는 자라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축구 코치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지도 가르쳤다. 유일한 딸 수연은 어머니를 닮아 조용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교육학을 공부한 후
가난한 동네에 작은 무료 도서관을 열었다. 그녀는 적은 월급으로 책을 사고 고아들을 위한 수업을 조직했다. 막내 쌍둥이 재민과 민수는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항상 의지가 강했다. 재민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했다. 심장병으로 태어난 민수는 맑은 목소리로 음악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모성애, 묵묵히 희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지아는 조용히 성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한때 끝없이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삶이 오직 상실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아무리 힘든 세월이 있었어도 지아는 모든 아이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의 사진에 속삭였다.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소중한 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의지예요. 지아의 아이들은 단순히 달콤한 젖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 그리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랐다. 각자는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의 일부, 어머니의 놀라운 의지의 일부를 가지고 사랑과 친절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세월이 흘러 지아는 이제 노년의 여인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작은 체구는 예전보다 더 작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빛났다. 삶이 그녀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서 6아이를 키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성장시켰다. 매주 지하의 작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각자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이는 습관을 지켰다. 지아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추억의 음식들로.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었다. 아이들은 지아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둘째 민혁이 천으로 덮인 큰 그림을 가져왔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있어요. 민혁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천이 벗겨지자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림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지아를 그린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눈에는 희생이 담겨 있었다. 뒤에는 고인이 된 남편 우진의 모습이 마치 먼 곳에서 지켜보는 듯 그려져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우리 어머니예요. 삶을 통째로 사랑과 희생에 바치신 분, 준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막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너희 모두를 지킬 거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지만 모두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험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우진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줘서 고마워. 바깥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마치 사랑과 희망, 눈물로 가득했지만 행복으로 넘치는 여정의 따뜻함을 전하는 듯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된다.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한 여정이지만 사랑은 항상 암흑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지아는 한때 절망했고 상실과 마주했으며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신성한 모성애와 내일은 항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지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싱글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힘, 친절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삶은 항상 사람을 시험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나누는 법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오늘은 폭풍우가 칠지 모르지만 견디면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동기부여를 담고 있으며 어쩌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 내리는 깊은 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처마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상구와 박미영 부부는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 밤, 그들의 문 앞에 누군가 3명의 시각장애 아기를 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오후 1시가 조금 지났을 때 미영 씨는 잠에서 깨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뭔가 들리지 않아요?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상구 씨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끊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어미를 잃은 고양이 같기도 했지만 그 음색은 매우 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등잔불 빛이 바깥으로 노란 빛을 드리웠다. 그 빛 속에 낡은 대나무 바구니가 보였다. 비에 젖은 바구니 안에는 3명의 작은 생명체가 얇은 천에 쌓여 떨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비에 푹 젖어 있었다. 미영아, 이리 와봐. 하늘이시여, 3명의 아기들이야. 미영 씨는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한 명씩 아기들을 안아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비나 어둠 때문이 아니라 아기들의 작은 눈이 빛이나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여보, 이 아이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목에 걸린 듯 나왔다. 두 사람은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이슬비가 머리카락에 맺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3명의 작은 생명체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생명체들을 바라보았다. 바구니 안에는 비에 젖은 쪽지가 있었다. 급하게 쓰여진 글씨,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미영 씨는 흐느끼며 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작은 아이들이 시각장애가 있다고 비 오는 밤에 버릴 수가 있나요? 상구 씨는 울지 않았지만 바구니 테두리를 꽉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부부는 15년 넘게 아이 없이 살았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미영 씨가 한 번 임신했지만 아이는 일찍 유산되었다. 수년간 기다림, 조용한 식사 시간, 밤중에 내쉬는 한숨 속에서 살았다. 이제 그들 앞에 3명의 버려진 아기들이 있었다. 마치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미영 씨는 서둘러 새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와 마룻바닥에 깔아놓은 돗자리 위에 눕혔다. 그녀는 등잔불을 더 밝게 켜고 마른 수건으로 아기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새 아기는 마르고 피부는 주름져 있었으며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입은 가끔 마치 익숙한 따뜻함을 찾는 듯 움직였다. 상구 씨는 낡은 외투를 가져와 아기들 위에 덮어주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불을 피우고 물을 데웠다. 미영 씨는 분유를 타서 작은 숟가락으로 한 명씩 먹였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씩 아기들의 뺨에 떨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누군가가 한 조각씩 찢어가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비가 그쳤다. 마을 전체가 잠든 중에도 정상구와 박미영의 집만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마치 신성한 무언가가 막 깨어난 것처럼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불리 먹고 잠든 새 아기 옆에 앉아 있었다. 상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자. 누군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키우자. 죄가 될 것도 없잖아. 미영 씨는 남편을 끌어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모성애 같은 것이었다. 그 후 며칠은 바쁘고 도전적인 날들이었다. 정상구 부부는 이장부터 절, 그리고 지역 경찰서까지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고 아이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시각장애 아이 셋을 키우는 건 너무 힘들 거야. 업보가 될 수도 있어.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 아이들의 어머니도 그걸 알아서 버린 거겠지. 하지만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미영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딱하구나. 하지만 선행을 쌓으면 누가 알겠어? 이 아이들이 잘 자란다면 큰 복이 될 수도 있지. 상구 씨는 이런 말들을 무시했다. 그는 친척 누나에게서 오래된 요람을 얻어와 집 뒤편의 작은 방을 아이들의 침실로 고쳤다. 새 아기는 민수, 서연, 행복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간단하지만 희망이 담긴 이름들이었다. 민수는 빛과 믿음을, 서연은 맑음과 귀중함을, 행복이는 부부가 평생 기다려온 행복을 의미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정상구 부부는 작은 일들을 나눠서 했다. 기저귀 갈기부터 수유, 그리고 아이들에게 촉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가르치는 것까지. 그들은 장난감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이름을 말해주며 모양을 느낄 수 있도록 가볍게 누르고 매일 반복했다. 처음에는 민수가 밤에 자주 울었고 서연은 놀라기를 잘했으며 행복이는 가장 약해서 자주 열이 났다. 하지만 사랑과 인내로 세 아이 모두 조금씩 자라났다. 한때 웃음소리가 없던 집이 이제는 옹알이 소리, 미영 씨의 자장가, 그리고 상구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로 가득 찼다. 오후마다 상구 씨는 민수를 마당으로 데려가 바나나 나무를 만지게 하고 젖은 흙냄새를 맡게 하고 새소리를 듣게 했다. 미영 씨는 행복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손으로 기타줄을 훑게 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서연은 어머니가 들려주는 동화를 매우 좋아했다. 비록 그림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예민한 귀는 항상 해피엔딩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다. 미영 씨는 때때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내 마음으로 그들의 눈이 되어주겠어. 비록 그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용기로부터 밤새 지새운 밤들로부터 멀리 있는 병원까지 아이를 데려간 여행들로부터 또는 행복이가 다시 열이 나서 늦은 저녁 식사를 먹게 된 그 모든 순간들로부터 이 아이들을 낳았다고 믿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상구 부부가 15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사랑으로 모아졌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아빠라고 불렀다. 상구 씨는 낡은 선풍기를 고치다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나와 금이 간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꽉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여기 있단다. 민수야. 아빠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상구 씨에게는 그 모든 기다림의 날들보다 더 가치 있었다. 아무도 새 시각장애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순간 그 작은 집에서는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새 아이와 처음으로 아빠와 엄마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선택한 옳은 일 때문이었다. 상구 씨는 돗자리 위에서 자고 있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등잔불 빛이 작은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영양 부족으로 주름진 피부, 세상을 향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눈꺼풀, 어쩌면 열린다 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눈. 미영 씨는 부엌에 앉아 아이들을 위한 묽은 죽을 저으면서도 마음은 며칠 동안 부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까? 아니면 절에 맡길까? 지역 담당자들은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곳에는 전문적인 돌봄과 고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상구 씨가 작은 방의 닫힌 문 앞에 서서 비오는 밤새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던 곳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이 절대 이 새 아이를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품에 안은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조여들었기 때문이었다. 연민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이상한 감정 때문이었다. 마치 15년 동안 공허함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로 그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들은 것 같았다.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눈은 아이들이 그녀의 셔츠를 붙잡고 따뜻함을 찾아 손을 더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젖어 있었다. 밤에는 각 아이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친척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상구 씨의 형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2명은 시각장애가 있고 1명은 약하다. 나이 들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유가 뭐야? 미영 씨는 조용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드물게 상구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아이가 없어. 누군가 우리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눈을 감고 무시할 수 있겠어?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그가 어리석다고 했고 더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가면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했다. 매일은 작은 도전이었다. 상구 씨는 농장일, 물펌프, 땅을 다루는데 익숙한 남자였지만 이제는 기저귀 갈기, 우유 데우기, 밤에 우는 아이 달래기를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다. 가끔은 우유를 데울 때 따뜻한 물을 넣는 것을 잊거나 기저귀를 갈다가 찢기도 했다. 한 번은 민수가 그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미영 씨는 더 세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에 장난감을 놓고 이름을 말해주며 모양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실로 부드러운 공을 만들어 아이들이 잡을 수 있게 했다. 매일 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각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평온했으며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완전하지 못한 삶들에게 속삭이는 위로의 말 같았다. 매일 그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인식하는 법을 가르쳤고 레몬 잎 냄새부터 흙냄새, 마당에서 구운 말린 생선 냄새까지 다양한 향을 구별하도록 훈련시켰다. 아이들이 머리를 기울이거나 입술을 움직여 반응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른 것처럼 기뻐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상구 씨와 미영 씨는 모두 암묵적으로 이해했다. 일단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다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는 밤이면 새 아이가 동시에 아프기도 했다. 집안은 기침소리, 울음소리, 한숨소리로 가득 찼다. 상구 씨는 밤새 깨어 물을 끓이고 한 아이를 안아주면서 동시에 다른 아이를 달랬다. 미영 씨는 새 아이 중 가장 약한 행복이의 이마를 닦아주기 위해 수건을 물에 담갔다. 가끔은 두 사람 모두 지쳐서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 눈밑이 검게 변했다. 하지만 담요 속에서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작은 입술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미영 씨는 종종 상구 씨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작은 생명들을 안아주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 말은 선서가 필요 없는 약속이었다. 매일의 행동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약속. 새 아이는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났다.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감각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민수는 지붕 위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상구 씨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는 민수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은 엄마 품에 파고들기를 좋아했다. 소녀는 특히 미영 씨의 땀 냄새에 예민했고 겁이 날 때마다 마치 엄마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꽉 껴안았다. 행복이는 가장 약했지만 가장 고집이 셌다. 그녀는 항상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고 매트에서 기어 나오려고 했다. 마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세상과 싸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식사는 소박할지 모르지만 말린 생선 몇 마리와 시금치 국 정도였지만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상구 씨가 목소리를 바꿔가며 아이들을 웃게 하는 방식, 서연이 장난칠 때마다 미영 씨가 애정 어린 나무람을 하는 방식,
또는 새 아이가 서로를 붙잡고 뒹굴며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는 모습. 그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유대는 마치 나무 뿌리가 땅에 단단히 박히는 것처럼 매일 깊어져 갔다. 비록 앞으로의 여정이 길 것이고 지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임을 알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영 씨는 각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비록 아이들은 엄마의 미소를 볼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비록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여전히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이들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수는 세 형제 중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했다. 비록 그의 눈은 빛을 향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두 손은 끊임없이 탐색했다. 벽을 만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더듬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익숙한 것을 만질 때마다 그는 웃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온기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아이의 미소였다. 서연은 말이 적었고 잘 울지 않았다. 마당의 새소리, 부엌에서 어머니가 채소를 씻는 소리, 아침마다 아버지가 오래된 주전자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행복이는 가장 시끄러웠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소녀는 팔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마치 온 공기를 껴안고 싶은 것처럼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제잘거렸다. 작은 집은 이제 항상 생기가 넘쳤다. 민수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때마다 미영 씨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상구 씨가 고른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크게 열린 귀의 삶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대단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천천히, 한 걸음씩. 상구 씨는 민수를 마당 한 바퀴씩 데리고 다니며 아이의 손을 화분 위에 올려놓고 이건 박하야, 저건 바나나 나무야 라고 말해주었다. 소녀는 보지 못했지만 각각의 느낌을 기억했다. 그가 매번 현관 앞에 물통을 찾는 길을 기억하는 것처럼. 서연은 물을 좋아했다. 미영 씨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딸이 가지고 놀게 했다. 손을 두드리고 가볍게 물을 튀길 때마다 그녀는 물이 튀는 소리가 들릴 때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행복이는 형제자매의 웃음소리만 들리면 그들을 따라 기어갔다. 어디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새 아이가 걸음마를 하게 되자 작은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수는 책상 다리에 자주 걸려 넘어졌고 서연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행복이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장난감을 찾는 것을 좋아했다. 미영 씨는 침대 모서리와 서랍장 기퉁이, 출입구에 작은 방울을 매달았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고 그들은 점차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며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법을 배웠다. 한 번은 행복이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는데 피가 줄줄 흘렀다. 미영 씨는 상처를 소독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행복이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그 작은 소녀는 가만히 앉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디다가 그냥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치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라디오 듣기를 시작했다. 미영 씨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서 딸이 이야기와 뉴스를 듣게 했다. 삶의 리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수는 음악이 나는 장난감을 좋아했다. 소녀는 작은 북 옆에 앉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가끔은 손뼉을 치며 반주를 했다. 상구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볼 수 없지만 몸 안의 리듬 감각은 아주 정확해. 오후마다 상구 씨는 아이들을 현관으로 데려가 대나무 의자에 앉히고 논밭, 백로, 들소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아이들은 모양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은 웃게 만들었다. 가끔 이웃이 방문해서 한참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들 참 착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손이 많이 갔을 텐데. 상구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나는 마음에서 머리까지 가르쳐야 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부부의 모든 말과 몸짓은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가르침을 주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한 번은 민수가 열이 났을 때 서연이 옆에 누워 오빠의 손을 하루 종일 놓지 않았다. 행복이는 자신이 배고플 때 형이 더 배고파 보이면 몰래 자신의 음식을 주곤 했다. 비록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말이다. 미영 씨는 감동을 받아 남편에게 말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전생의 가족이었나 봐요. 상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작은 집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었다. 오직 사랑과 소리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가는 손길만이 있는 우주. 어느 아침 상구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식은 아침 식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열이 나서 잠들어 있었다. 이마는 아직도 따뜻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손에는 더 이상 평소처럼 이리저리 더듬는 기운이 없었다. 상구 씨의 마음은 무력감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전날 밤 새 아이가 갑자기 동시에 열이 났다. 날씨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옮은 건지는 모르지만 저녁부터 밤까지 집안은 신음소리, 기침소리, 미영 씨가 조용히 우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고 각 아이의 손을 잡으며 입으로는 아이들이 어서 나아지기를 기도했다. 상구 씨는 밤새 1시간도 자지 않고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다리고 한 아이를 안았다가 내려놓고 다른 아이를 달랬다.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두려움으로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한순간 새 아이가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아이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고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행복이가 입술을 움직여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상구 씨는 기쁨에 웃음을 터뜨렸다. 손이 떨리면서도 각 아이에게 한 숟가락씩 죽을 먹였다. 미영 씨는 뒤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닦을 틈도 없이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 이후 부부는 몇 살 더 늙은 것 같았다. 몸은 야위었고 눈 아래는 검게 그늘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들었다. 새 아이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나 순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날마다 깊어지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항상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고향에서 온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새 시각장애 아이들이 빈 우유캔으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3명의 시각장애 아이를 키우다니 한 명만 키워도 충분히 힘들 텐데. 어떤 이는 반은 농담, 반은 진지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효도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아이들 옷을 개면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아이들이 효도를 못해도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죠. 상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님에게 물을 따라줬지만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그들은 항상 저울질하고 무언가가 혈연 관계일 때만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아이들이 손으로 더듬어 길을 찾는 모습을 보고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어릴 때부터 시설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 저 두 분이 아이가 없어서 어디서든 동정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상구 씨는 들을 때마다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놓으면 세상이 아이를 넘어뜨릴 것처럼.
미영 씨는 아이들에게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그녀는 아이들에게 똑바로 서는 법,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 그리고 듣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저 동정심만 보이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영 씨는 딸을 안아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너희들이 특별하기 때문이야. 특별한 사람은 쉽게 눈에 띄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바르게 살면 돼. 부부의 사랑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피곤할 때도 있었고, 자녀 교육 방식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도 있었고, 행복이가 너무 장난을 쳐서 그릇을 깨뜨렸을 때처럼 화가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다시 달래고, 사과하고, 용서했다. 한 번은 미영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마당으로 나가 울었지만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들어와 바닥을 깨끗이 닦고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날 상구 씨는 민수가 혼자 뒷마당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들이 물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상구 씨는 숨을 멈추었다가 아들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너는 귀와 마음,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녀는 미영 씨가 절에서 가져온 작은 기타를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리듬 없는 소리였지만 점차 일정한 패턴이 생겼고 마침내 첫 번째 멜로디가 작은 집에 울려 퍼졌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가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면 부모는 계속 나아갈 용기를 가질 것이다. 서연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종종 라디오에서 들은 것을 반복하며 라디오 진행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민수와 행복이에게 들려주었다. 매일 밤 그녀는 머릿속에서 동화 속 세계를 만들어냈다. 시각 장애인이 날 수 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였다. 행복이는 가장 호기심이 많았다. 집 곳곳을 기어다니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부딪히는 곳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달렸다. 한 번은 미영 씨가 야단쳤다. 그만 올라가. 계속 넘어지면 엄마 심장이 아파. 행복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답했다. 넘어져도 내가 아프지. 엄마는 괜찮아. 상구 씨는 아내를 보며 웃었다. 저 모습, 젊었을 때 당신이랑 똑같네. 누구도 말릴 수 없었지. 그래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고 웃음만 남았다. 편견은 그들의 발걸음을 늦추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자신의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상구 씨는 한 번 오랜 친구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길을 볼 수 없으니 내가 매일 조금씩 그들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어야 해. 그래야 자꾸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만큼 마음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구 씨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 한 숟가락 더 먹고, 세 걸음 더 걷고, 스스로 옷을 입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한평생 아무 후회 없이 살기에 충분했다. 민수가 6살이 되었을 때 상구 씨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먹고 자는 것, 병치레 같은 기본적인 걱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배움이 필요했다. 세상에 나가는 방법, 넘어지지 않고 길을 찾는 법을 알아야 했다. 미영 씨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데 학교에 보내면 누가 괴롭히지 않을까? 상구 씨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우리가 평생 아이들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눈을 감는 날 누가 이 아이들을 돌봐? 그 말에 부부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들을 영원히 품 안에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이른 아침, 부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시내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센터로 향했다. 그 센터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작은 마당과 식당, 흰색으로 칠해진 몇 개의 교실이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미영 씨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바짝 붙어 있었고 행복이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냄새로 알아내려는 듯했다. 세진 선생님은 마른 체격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고 참을성 있게 학교 곳곳을 안내했다. 상구 씨는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모자를 손에 쥐고 비틀며 처음 아이와 떨어지는 부모처럼 마음이 불안했다. 미영 씨는 말없이 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꽉 다물고 가방끈을 꽉 쥐었다.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첫날, 새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조용했다. 세진 선생님은 민수가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연은 수줍어하며 듣기만 했고 말하지 않았으며 행복이는 이불 속에 숨어 밤까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세진 선생님이 피아노 건반을 만져보게 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키나 두드렸지만 점차 리듬감이 생기고 소리가 더 균일하고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피아노 건반을 볼 수 없었지만 손가락의 감각으로 각 위치를 기억했다. 서연은 종이 접기를 좋아했다. 선생님이 부드러운 종이를 주고 새와 배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녀는 각 접힘선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참을성 있게 따라했다. 행복이는 가장 특별했다. 학교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공주님이야. 하지만 눈이 안 보여. 마녀가 저주를 걸었거든. 이제 세상을 구할 거야. 다른 아이들이 웃었고 세진 선생님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시각장애가 있는 공주님은 본 적이 없지만 내처럼 이야기를 잘하는 공주님도 없을 거야.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은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새가 지저귀듯 제잘거렸다. 민수는 아버지를 껴안고 말했다. 아빠, 제가 첫 번째 음악을 연주했어요. 내일 들려드릴게요. 서연은 어머니에게 종이로 접은 새 몇 개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한테 접어드렸어요. 엄마 머리 냄새가 그리웠어요. 행복이는 상구 씨와 미영 씨를 함께 안으며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다. 선생님이 넘어진 이야기, 친구가 몰래 간식을 먹은 이야기, 부엌에 있는 진돗개가 매일 아침 짖는 이야기까지. 부부는 한참을 웃으며 들었다. 비록 아이들이 매일 조금씩 더 멀어지고 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더 이상 아이들이 유일하게 연결된 곳이 아니었다. 학교가 두 번째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배우고 처음으로 세상과 부딪히게 되었다. 어느 날 민수가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미영 씨가 오랫동안 물어본 후에야 친구가 리듬을 제대로 못 맞춘다고 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녀는 울지 않았지만 얼굴이 축 처져 있었다. 상구 씨는 아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나가 낡은 기타를 건네주며 말했다. 잘못하면 다시 연습하면 돼. 아빠가 젊었을 때 재단을 만들었는데 비뚤어져서 비난받았어. 그래도 고칠 때까지 계속 연습했지.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타를 들고 각현을 다시 튕겼다. 서연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더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엄마, 시각장애인도 글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볼 수 없어요. 미영 씨는 앉아서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눈으로 글자를 볼 수 없지만 손으로 읽을 수 있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내가 읽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행복이는 한 번은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친구에게 밀려 넘어졌다. 그녀는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다. 미영 씨는 딸을 안고 한참을 달랬다. 그 아이들이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말하고 싶을 수 있어. 행복이는 훌쩍이며 말했다. 난 그냥 사람들이 웃게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활짝 웃으며 등교했다. 마치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은 더 확실해졌고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으며 이야기하는 방식은 더 명확해졌다. 손가락은 더 이상 단순히 건반을 두드리지 않고 음악을 만들어냈다. 상구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따라갔다. 미영 씨는 매일 일찍 일어나 주먹밥을 싸고 죽을 끓이고 과일을 잘라 아이들 가방에 넣어주었다. 매번 친구 것도 나눠 먹지 말고 높은 의자에 올라가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군인처럼 네 하고 대답했다. 아이들의 사랑은 매일 자라났다. 눈으로 서로를 볼 필요 없이 발자국 소리, 숨소리, 부르는 목소리만으로도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슬픈지 기쁜지 알 수 있었다. 인생의 첫걸음은 빛없이 시작되었지만 신뢰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뒤에 집이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으며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큰 사랑이 있어 가장 안전한 도착지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타자기를 놓았다. 선생님이 작년에 빌려준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각키를 더듬으며 머리를 약간 기울이고 타자기가 눌릴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생각들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이었다. 왜 나는 볼 수 없는 걸까? 왜 나를 낳은 사람들은 나를 문 앞에 버렸을까? 내가 짐이 된 걸까? 이것들은 그가 작은 점자 일기장에 쓴 첫 문장들이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마치 글자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봐 잘못된 자국을 남길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같은 시간 서연도 더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제잘거리지 않았다. 대신 미영 씨가 중고품 가게에서 찾아 수리한 낡은 녹음기를 안고 다녔다. 연결 부위와 구리선을 이어 붙인 것이었다. 매일 밤 서연은 자신의 속삭임을 녹음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친모가 없는 아이들은 태어나는 느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대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친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 슬퍼요. 하지만 알게 되면 그분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요. 난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왜 그분들은 우리를 버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지만 서연은 매일 꾸준히 녹음했다. 마치 그것이 말없는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보관해야 할 것처럼. 행복이는 달랐다. 그녀는 일기를 쓰거나 녹음하지 않았다. 대신 집 밖으로 더 자주 나갔다. 학교 주변, 마을 주변을 혼자 걸었다. 세진 선생님이 준 지팡이로 한 걸음씩 길을 찾아갔다. 행복이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을 찾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상구 씨는 그녀가 마음속 질문에 걸음으로 대답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느 날 행복이는 마을 끝 골목까지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끼 낀 벽과 신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소녀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나를 버렸다면 그 사람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을 거야. 미영 씨가 찾으러 왔지만 꾸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는 내게 답을 줄 수 없구나.
행복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혼자 다녀보고 싶어요. 새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적어졌지만 차가워지지는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 조용히 빠져 있었다. 일기장을 접어 베개 밑에 숨기고 녹음기를 재생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혼자 산책하며 마치 누군가의 잊혀진 기억을 쫓는 것처럼. 상구 씨와 미영 씨는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슬프지만 막지는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겪는 질문들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만 아이들은 과거의 탓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 달랐다. 어느 날 밤 상구 씨는 민수가 현관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의 손은 작은 일기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옆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잠시 후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제가 만약 저를 낳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구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너라면 왜 날 버렸냐고 물어볼 거야. 하지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 말할 거야. 용서는 나중 문제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웃었다. 이것은 수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묻는 방식을 선택했다. 어느 저녁, 모녀가 종이접기를 하며 앉아있을 때, 엄마, 제가 친엄마를 찾으러 갈까 봐 두려우세요. 미영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렵지 않아. 그건 내가 여전히 집에 오는 길을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서연을 꽉 안아주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확인이었다.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더라도 언제나 문이 열린 곳이 있다는 것을. 행복이는 다르게 다가왔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저는 좀 더 멀리 가보고 싶어요. 저희를 두고 간 곳을 찾아보고 싶어요. 상구 씨는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갔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이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자신의 일부인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 아이가 의심과 의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은 더 성숙해졌다. 더 이상 어른들의 대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마도 완벽한 대답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금의 보금자리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처음 걸음마를 뗀 순간 비록 어둠 속이었지만 그 걸음에 감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존재가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킬 용기가 없었던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새 아이 중 민수가 가장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찾았다. 여러 달 고민하고 여러 밤을 뒤척이며 마침내 양부모 앞에 똑바로 앉아 말했다. 저희가 버려진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영 씨는 개던 옷을 내려놓았다. 손이 멈춘 채로. 상구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행복이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세 형제는 함께 모여 앉았다. 아무도 등을 대고 앉지 않고 각자 담요 한 기퉁이를 잡고 있었지만 세 모두 다가오는 여행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랐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만의 감정으로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18년 전에 거부당했던 곳과 마주할 때였다. 이른 아침 상구 씨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새 아이를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갔다. 손에는 미영 씨가 싸준 간식과 물,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닦으라며 챙겨준 수건이 든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영 씨는 마을 입구까지만 배웅했다. 행복이의 손을 꽉 잡고는 새 아이에게 말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듣든 우리 집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버스가 국도를 따라 달렸다. 민수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 가장자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서연은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행복이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지팡이를 꼭 안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을을 상상하고 있었다.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 그들은 중부지방의 한 외곽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주민들에게 쪽지에 적힌 마을 이름을 물었다. 절에서 받은 오래된 쪽지에 적힌 마을 이름이었다. 차를 파는 노인은 새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 마을은 여기서 4k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가기엔 좀 멀지만 오토바이를 불러줄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걸어갈 수 있어요. 먼지 많은 좁은 흙길, 양쪽으로 마른 논과 대나무 숲이 있었다. 먼지가 발에 묻었지만 세 형제 중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각 걸음은 머릿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만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을에 들어서자 기이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양철 지붕과 대나무 담벼락의 낡은 집들,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지만 시각장애인 3명이 마을 한가운데를 걷는 모습을 보고는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상구 씨가 알아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때 민수, 서연, 행복이의 친부모인 정진호와 김수아 부부의 이웃이었던 최 씨에게. 전화를 받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너희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어. 한 명은 언덕 위에, 한 명은 마을 끝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 자신들의 이야기의 각기 다른 부분을 듣기 위해 마치 완전히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의 두 부분을 들으려는 것처럼 민수는 마을 끝 오래된 길의 끝에 있는 누추한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친아버지 정진호가 혼자 닭 몇 마리와 막걸리 통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진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눈은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났으며 걸음걸이는 느렸다. 아버지가 맞으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그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삐걱거리는 등나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깊이 빨았다. 그래, 난 내 아버지다. 너는 민수군. 민수는 똑바로 서서 침착하게 물었다. 왜 저희를 버리셨나요? 진호는 한 모금 더 빨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다. 난 겁이 났어. 너희 셋이 눈이 안 보이는 채로 태어났을 때 나는 그것이 업보라고 생각했어. 버리라고. 난 감당할 수 없었어. 너희 어머니는 밤새 울었지만 내가 못 가지게 했어. 버려라고 했어. 난 잘못했어. 난 아버지가 될 만한 용기가 없었어. 난 그릇 되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얼굴을 돌려 눈물을 숨겼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아버지가 저희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잘하고 있으며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비록 빛이 없어도. 진호는 오열했다. 처음으로 수년간 그를 괴롭혀온 후회를 터뜨렸다. 같은 시간 서연은 언덕 위의 김수아의 집을 찾아갔다. 지붕이 새고 벽이 기울어진 작은 초가집이었다. 주변에는 옥수수와 콩이 자라고 있었다. 수아는 마당에서 곡식을 말리고 있었고 서연의 목소리를 듣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삿갓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이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오늘까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요. 수아는 쓰러지듯 서연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 얘야. 너희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세 아이 모두 시각장애라고 했어. 난 겁에 질렸어. 내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악마를 낳았다고 했어. 난 너희를 지키고 싶었지만 내 아버지가 날 끌고 갔어. 난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 난 어머니가 되는 감각까지 버렸어. 서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알았으면 해요. 저는 여전히 괜찮게 살고 있어요.
비록 눈으로 어머니를 볼 수 없지만요. 수아는 서연을 끌어안고 더 크게 울었다. 멀리서 행복이는 고목나무 아래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친아버지의 집과 친어머니의 집을 각각 떠나는 민수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지팡이는 땅을 가볍게 두드렸다.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합니다. 저를 낳은 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미움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오후 세 형제는 옛날 그들이 버려졌던 절의 오래된 계단에 함께 앉았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석양이 얼굴에 들이우는 따스한 빛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으며 길고 복잡한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기 위해, 듣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왔고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안고 있던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를 빛으로 비추었다. 자신의 관용으로 말이다. 마지막 마을에서의 오후, 세 형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절 앞 3층 계단으로 나왔다. 바람은 가볍게 불었고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빛났지만 각자의 마음은 18년 전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더 이상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도 참지 못한 눈물도 단 한 번의 재회를 꿈꾸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버림받았다.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으로. 이 진실은 처음에는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생각할수록 평온함을 느꼈다. 민수는 작은 점자 노트를 들고 몇 년 전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었다. 나는 왜 눈이 안 보일까? 라는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해했다. 어떤 질문들은 답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인정하면 된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말한 녹음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기에서 떨렸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렸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분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이는 지팡이를 끌어안고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세 형제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것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극적인 순간은 아니었다. 포옹도, 눈물의 강물도, 함께 부르는 노래도 없었다. 단지 침묵이 있었다. 아주 진실된, 아주 인간적인, 아주 현실적인 침묵.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는 침묵이자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침묵. 그 저녁, 그들은 다시 김수아의 집을 찾았다.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눈으로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엄마는 당신들을 볼 자격이 없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잘 지낼 거예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수아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가렸다. 행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진호의 집도 들렀다. 이제는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그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행복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남길 것이 없었다. 평온함, 그들 자신이 찾은 해방감,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로부터의 자유만을 남겼다. 아픔을 밀어붙이거나 끌어당기거나 다시 불러일으키거나 하지 않았다.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다.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세 형제는 나란히 앉았다. 어깨에 기댄 어깨,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옛 장, 이 다퉜다. 그들은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른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를 살기로 선택했다. 진정한 사랑으로 키워진 덕분에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버스가 집 근처에 멈추었을 때 미영 씨는 이미 거기 서 있었다. 손에는 수건을 들고 흔들고 있었다. 상구 씨도 마당에서 걸어 나왔다. 부드럽게 웃으며 행복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우리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속삭였다. 아빠, 사랑해요. 민수는 뒤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도 됩니다. 가족은 혈연관계일 필요가 없다. 가족은 모든 폭풍 후에도 사람들이 돌아오기로 선택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다. 고향마을 방문과 친부모 만남에서 돌아온 후 세 형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이 속한 곳,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미영 씨의 아이들 왔니? 라는 부름소리에 세 형제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익숙한 길을 더듬으며 걸었지만 그들의 자세는 전보다 더 똑바르고 자신감 있었다. 서연의 웃음소리는 더 자주 들렸고 행복이의 호기심 많은 성격은 변함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신뢰가 생겼다. 그날부터 세 형제는 각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민수는 집 처마 밑에 있는 기타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 처음 연습했던 그 자리에서 옛날 세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노래들이었다. 그 중에는 지팡이가 길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관한 노래도 있었고 처음으로 양어머니의 얼굴을 만졌을 때의 느낌을 담은 노래도 있었다. 과거의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의 미소로 끝나는 노래도 있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민수를 초청해 아이들을 지도하고 경험을 나누게 했다. 그는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고 그저 기타를 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 시각장애인이 된 아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음악이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서연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 앱을 사용해 오래된 동화를 녹음하고 점차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숨결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실수 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 오디오북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 덕분에 더 잘 잠들 수 있었다거나 밤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서연은 한 번도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책 보이지 않는 태양을 완성했을 때 세 형제가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책,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전체를 녹음하며 조용히 울었다. 활자나 종이 페이지 없이 단지 나누고 싶은 마음과 함께 그녀 역시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었다. 행복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때 넘어지기 일쑤였던 눈먼 소녀는 지금도 육상팀의 패럴림픽 선수가 되었다. 그녀는 코치와 함께 끈으로 연결된 채 달리기 연습을 했고 점차 혼자서 달리는 감각을 익혔다. 한 번은 무릎이 찢어지게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그저 웃으며 말했다. 달리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녀는 바람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지나갈 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메달은 동메달이었고 이어서 은메달, 그리고 마침내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메달을 집에 가져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 재단에 올려놓으며 상구 씨와 미영 씨에게 말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지만
빛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상구 씨는 눈물을 흘리고 미영 씨는 딸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빛이란다. 그 작은 집에서 한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새 아이들, 한때 그들이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르게, 온 마음을 다해 살았을 뿐이다. 한 번은 기자가 세 형제를 인터뷰하러 왔다. 그는 물었다. 만약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고 싶은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니요,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깊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행복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만약 볼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빨리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고 화려한 철학은 없었지만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정상구와 박미영의 가정은 더 이상 외곽의 조용한 집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곳이 되었다. 어떤 이는 갓 태어난 시각장애 아이를 데리고 민수를 만나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어떤 이는 서연에게 편지를 보내 특수학급에서 틀어줄 녹음본을 요청했다. 또 어떤 트레이너는 행복이를 청소년 운동선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초청했다. 한때 쓸모없다고 버려진 새 아이가 이제는 사회의 빛이 되었다. 누군가 과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새 형제는 피하지 않았지만 과장하지도 않았다. 민수는 한 번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눈이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연은 더 부드럽게 말했다. 빛은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행복이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진짜로 눈이 안 보이지만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 나갔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인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등불이 되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 되었다.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마당의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상구 씨는 오래된 대나무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제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세 자녀가 서로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엌에서 미영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박한 음식들, 시래기국, 청양고추를 곁들인 멸치볶음, 깍두기, 달콤한 밥 냄새가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작은 집에서 퍼져나갔다. 정말 평화로웠다. 민수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행복이는 코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온 가족을 웃게 했다. 서연은 스피커를 켜고 자신의 최신 오디오 녹음을 틀었다. 세 형제의 여정, 친부모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었다. 식사 후 행복이는 배낭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상구 씨와 미영 씨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상구 씨는 안경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미영 씨도 옆에 앉아 눈물 어린 눈으로 첫 문장을 읽었다. 만약 그날 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편지는 짧았다. 행복이가 점자로 쓴 것을 친구에게 부탁해 일반 글씨로 변환한 것이었다. 그 안에 소녀는 오늘날 달릴 수 있는 각 발걸음이 미영 씨가 처음으로 시각장애 아이를 안아준 그 순간 덕분이라고 썼다. 매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상구 씨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가르쳐준 덕분이라고. 그리고 매번 마음속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평생 보여준 그들의 관대한 눈빛 덕분이라고. 편지 마지막에 행복이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것에 비해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음 생에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상구 씨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행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그녀가 어렸을 때처럼. 미영 씨는 딸을 꼭 안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었지만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세 형제는 현관에 앉아 여름밤 매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기와 소리를 들었다. 세 사람 모두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장은 이미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완성되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필요하지 않듯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 혈연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가족은 사람들이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곳이다. 민수, 서연, 행복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들이 받고 또 베푼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어딘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곳에서 길을 보지 못하지만 음악가가 되길 꿈꾸는 소년의 기타 소리 속에서 빛은 없지만 여전히 꿈꾸는 법을 아는 달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혈육이 아닌데도 가족보다 더 당신을 사랑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삶에서 용서해야 했던 것이 있었나요? 그 용서가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의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돗개 최은실 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온정 어린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